하루 확진 1,500명대인 일본이 도쿄올림픽 경기장 관중 상한을 10,000명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이 대선 경선 연기 논의를 두고 계파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엑스파일 논란에 야당은 제2의 김대엽, 여당은 윤 전 총장의 꽃길은 끝났다며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열정과 정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김동식 구조대장이 대전 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화재 발생 당시 신고 20분 전 화재 경보가 울렸지만 잦은 오작동에 묵살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오 전 시장 측은 징후보다 용서를 택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20대 남성 감금살인 피의자들을 경찰이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직 국정원 요원들이 국정원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원훈석의 국보법 위반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신영복 전 교수 글씨체가 채택된 데 따른 겁니다. 북한 추정 해커에 침투당한 원자력 연구원이 해킹 사실을 17일 동안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일본 정부가 작년 치러지 못한 도쿄올림픽을 올해는 예정대로 열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다음 달 23일부터 8월 8일까지입니다. 문제는 일본의 코로나 상황이 아직은 대단히 위험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관중을 입장시킨 대회 강행 방침을 밝혔습니다. 경기장 정원의 50% 최대 10,000명까지 관중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성민혁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지난해 3월 1년 연기가 결정됐던 도쿄올림픽. 다음 달 23일 관중이 있는 대회로 치러집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와 도쿄올림픽 조직위, 도쿄도지사 등 5자 회담에서 최종 확정했습니다. 경기장 정원의 50% 이내에서 최대 10,000명까지 입장시킬 수 있습니다. 외국인 관중은 안 되고 일본 내국인에 한해서 경기장 정원이 10,000명이면 5,000명까지, 20,000명이면 10,000명까지 받습니다. 정원이 20,000명을 넘어도 10,000명까지만 들여보내야 합니다. 여기서도 마스크 착용 등의 조건이 달렸습니다. 会場内でのマスクの常時着用、大声の禁止、アナウンス等による混雑回避. 그러면서도 일본 정부는 확진자가 늘어 도쿄도에 긴급 사태가 다시 발령되면 무관중으로 개최할 거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緊急事態宣言の時というのはそうしたことについては十分にあり得る。安全安心を最優先にやるというのは僕は当然のことだと思っています。 IOC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Today I can tell you it will be well above 80% in the Olympic villages. 조직위는 8월에 개막하는 패럴림픽에 관중을 받을지는 다음 달 16일까지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일본 정부는 안전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당초 정해진 순서를 무시하고 나이 직업 구분도 없이 팔만 걷어붙이면 누구나 백신을 놔주고 있는데 이것만으로 과연 안전할 수 있을지 일본 내에서도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이어서 이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무실 내부가 접종센터로 변했습니다. 아이디카드나 명찰을 단 직장인들이 백신을 맞습니다. やはり安心感というのが得られますので 이렇게 직장과 대학에 설치된 접종센터만 3,500여 곳. 오늘부터 신청을 한 1,400만 명에 대해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당초 의료 종사자, 고령자 순으로 접종했지만 올림픽을 앞두고 마음이 급해진 일본 정부가 직업과 나이 구분을 없애버리고 누구나 신청하게 했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는 발열 클리닉, 격리 공간까지 마련된 선수촌을 공개하며 안전을 강조했습니다. マスク一つ取ってみても食事の時、それから練習、試合の時、寝る時以外は全てマスク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のは 하지만 선수촌에서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집단 감염으로 번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선수마다 추적 장치를 달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확진자의 동선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일본 전역에선 연일 올림픽 반대 시위가 열리고 都民に対して自粛なんかいろいろ要請してきたことの、やっぱりもうなんつうかな、おかしくなってる。もう東京都も開催するしかないっていう頭しかなくて。 도쿄도 의사회도 관리되는 상태가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전날 저녁 6시를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1,308명입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여당인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경선을 언제 치를 것인지 각 진영의 신경전과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일단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게 지도부의 생각이지만 반대하는 의원 수도 만만치 않아서 역시 확실치는 않습니다. 다만 더 연기될 경우 송영길 대표의 리더십 문제가 또 다른 위험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취재를 종합해보면 그래서 내일 당초 일정대로 경선을 치르는 방안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최원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권 내 대선 주자 9명 가운데 경선 연기를 요구하는 쪽은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 등 6명입니다. 야당 대선 경선이 11월로 예상되는 만큼 예정대로 9월 경선을 치르는 게 불리하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상대가 어떻게 하느냐와 보조를 맞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재명 지사가 지지율에서 밀렸던 2016년엔 오히려 경선 연기를 요구했던 걸 꼬집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반면 이재명계 의원들은 공부를 안 했으니 시험 날짜를 연기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당에 마치 뭔가 분열의 씨앗이 생길 것처럼 비치는 것 자체가 주권자 시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송영길 대표는 내일 의원총회는 의견 수렴 차원이라며 최고위에서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의원총회는 경선 연기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단위는 아닙니다. 원칙을 어겼다는 지적이 또 나올 수 있는 만큼 9월 경선 강행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최고위 안에서도 당무위를 열어 경선 연기를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 송 대표의 결단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야권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한 문제점들이 정리되어 있다는 이른바 X파일 문제가 이슈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 파일에 어떤 내용이 담겼고 또 뭘 근거로 작성됐는지 아직 실체가 공개되진 않고 있습니다만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그런 파일이 있다고 언급한 이후에 이걸 봤다는 야권 인사가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논란이 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일단 야당은 김대업 시즌2라며 민주당의 내용을 공개하라고 압박했지만 여당은 봤다는 야당 인사에게 받는 게 순서라고 반발했습니다. 정치권 공방 먼저 보시고 뒤이어서 X파일에 실체는 있는 것인지 더 자세히 취재기자에게 물어봐드리겠습니다. 홍현주 기자입니다. 보수 성향 평론가인 장성철 공감과 논쟁센터 소장은 그제 SNS에 윤석열 파일을 입수했다며 국민 선택을 받는 일은 힘들겠다는 게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썼습니다. 곧이어 비공개로 돌렸지만 야권에선 이틀째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당의 주요한 비전 전략을 담당하던 분이 우리 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를 공경에 빠뜨리는 일을 한다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민들에게 피로감과 짜증만 유발할 뿐이라며 내용부터 공개하라고 여당을 겨냥했고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내용이라면은 즉각 내용을 공개하고 평가받으십시오.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난 2002년 대선에서 허위 병역비리 의혹을 폭로한 김대업 시즌2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X파일 의혹을 키운 건 야권 내부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제 윤석열의 꽃길은 끝났습니다. 링 위로 올라와서 왜 정치를 하는지 국민 앞에 당당하게 말하고 검증받아야 합니다. 야당에선 윤 전 총장의 빠른 등판 요구도 나왔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윤 전 총장이 고의로 시간을 끄는 침대 축구를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경선이 시작되는 8월까지 고민을 끝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예, 이른바 윤석열 X파일 논란에 최재형 감사원장 출마 임박설까지 겹치면서 야권의 대선 판도가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여권은 경선 연기론을 놓고 개파 간의 내용이 심각해지면서 이러다가 당이 쪼개지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죠. 정치부 김수홍 기자에게 여야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이른바 이제 윤석열 엑스파일이라는 얘기를 처음 공개적으로 언급한 게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잖아요. 이게 벌써 한 달 다 된 얘기인데 지금 와서 야권 내부에서 이게 터진 것도 참 의아스럽고 이게 실체가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리포트에서 보신 대로 이 국민의힘 출신인 장성철 그 시사평론가가 그제 엑스파일을 봤다면서 국민 선택을 받기 힘들겠다고 해서 이 정치권에 큰 파장을 몰고 왔죠. 예. 장 소장이 오늘 추가로 밝힌 내용은 문건이 두 종류라는 건데요. 하나는 윤 전 총장 관련한 10페이지짜리로 이건 올해 4월에 작성됐고 또 하나는 6월 초에 작성된 다른 문건인데 윤 전 총장 의혹과 처 장모 관련 의혹 3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둘 중에 6월 초 의혹을 정리한 문건이 문제가 될 것 같다고 했는데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받았는지는 여전히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 6월 초라면 뭐 상당히 최근에 만들어진 문건이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특히 장 소장은 김무성 의원 보좌관도 했고 또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왜 당에 보내서 논의하게 하지 않고 개인 SNS에 언급했느냐 또 국민의 선택을 받기 힘들겠다라는 주관적인 평가까지 덧붙였느냐 이게 참 궁금한 대목이죠. 네, 장 소장은 그 SNS에 글을 쓰기 전에 이준석 당대표한테도 전화를 걸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 콜백을 받지 못했고 한 최고위원을 통해서 전달도 하려고 했지만 오해를 받는다고 해서 주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엑스파일을 봤다는 사람들이 이제 장 소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또 정치권 인사들도 있는데 이제 이 사람들에게 우리 취재했죠. 무슨 내용이라고 합니까? 네, 장 소장이 본 것과 같은 것으로 추정되는 20페이지짜리 문서 내용을 전달을 받았다는 한 정치권 인사는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면서 장 소장하고 180도 다른 얘기를 합니다. 20개 정도 항목에 윤 전 총장의 약점을 쭉 나열했다는 건데요. 처와 장모 관련 의혹을 비롯해 본인의 검찰 측근 인사 관련 내용 그리고 대기업 수사 관련 봐주기 등 인사청문회에 나왔던 의혹들과 시중에 떠도는 소문을 정리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소위 이제 풍문 수준이라고 하는 건데 풍문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정리해서 소위 이제 파일이다라는 이름으로 정리가 되고 나면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심리적인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데 또 이제 대변인 문제가 있잖아요. 대변인 이제 전격적으로 어제 교체가 됐는데 이것과 결합돼서 지금 파장이 더 커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문서의 생산자에 대해서는 추측이 분분한데요. 장 소장이 보좌관 시절 일했던 이 김무성 전 대표는 자신과는 관련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장 소장은 자금 흐름이나 액수 등 국가기관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문서에 있었다며 여권에서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야권 내부가 뭐 잘 나가는 듯 하다가 이제 또 상당히 복잡해졌는데 여당 얘기도 좀 해보죠. 민주당 내일 이제 경선 연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 이제 내일 분명히 확정을 할 예정인 건데 송영길 대표는 예정대로 경선 치르자 이게 이제 우리 취재 내용이잖아요. 분명합니까? 네, 송 대표가 당무위원회의 안건을 일단 회부하지 않게 되면 내일 의총이나 최고위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더라도 경선은 연기할 수가 없습니다. 연기냐 아니냐. 양측 주장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연기론을 주장하는 이낙연, 정세균 후보 측은 여름 휴가에 코로나 상황까지 감안하면 8월 경선은 흥행이 어렵다는 겁니다. 야당이나 2달 먼저 후보를 뽑아서는 본선에서 주목도도 떨어진다는 주장입니다. 자, 이 주장도 뭐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 지사 측에서 통 크게 양보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 지사 측의 생각은 완전히 반대인데요. 빨리 후보로 확정이 돼야 후보 중심으로 전열을 정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친문 진영에서는 이 지사가 빨리 후보가 된 뒤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기 위해서 경선 연기에 반대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지사는 그동안 조국 사태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언급을 피해왔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정리하고 부동산 실정에 대해서도 매섭게 비판하지 않는다면 중도 표심을 잡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 지사 진영에서도 선거 전략상 고민이 클 수밖에 없는 지점입니다. 사실 여당 후보가 결정되고 나면 레임덕이 더 심해질 거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달가울 리는 없겠죠. 예, 김수홍 기자 잘 들었습니다. 불이 난 쿠팡 물류센터에서 화재 신고 20분 전에 이미 화재 경보가 울렸다는 정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이전부터 자주 오작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날도 묵살됐었다는 게 청원인의 주장입니다. 쿠팡이 노동자 안전에 신경 쓰지 않았다는 주장이 퍼지면서 쿠팡 불매 운동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자신을 불이 난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라고 소개한 글쓴이는 화재 당일 새벽 5시 10분에서 15분쯤부터 화재 경보가 울렸지만 하던 일을 멈추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평소 잦은 오작동 때문에 그날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퇴근길인 5시 26분쯤 연기를 직접 확인했고 보안요원에게 알렸지만 불이 난 게 아니니 신경 쓰지 말고 퇴근이나 하라는 답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를 찾아 진짜 불이 났다고 외쳤지만 소용이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실제 신고가 접수된 건 새벽 5시 36분이었는데 글쓴이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처음에 화재 경보기가 울린 지 20분이나 지난 뒤에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쿠팡 물류센터의 안전불감증 지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18년에도 국민청원에 방화셔터 구역에 물건을 두는가 하면 전선을 아무렇게나 방치하고 안전교육을 하지 않은 채 강제로 서명하게 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휴대전화를 두고 들어가기 때문에 대형 사고가 나면 보조 요청이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이미 나왔습니다. 휴대폰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한다던가 보안상 문제로 이런 것들은 아직도 계속 똑같은 상황. 그럼요. 그런 건 필터고 그대로 진행 중이죠.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조사를 통해 화재 당시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도 함께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쿠팡 물류센터는 아직도 진화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닷새째인 오늘은 건물 모든 층으로 진화대 투입이 확대돼 막바지 잔불 정리가 한창입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현장 감식조차 아직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소방 책임자가 스프링클러 지연 작동을 확인했다고 말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어서 구자영 기자입니다. 쿠팡 덕평 물류센터에서 닷새째 연기가 새나옵니다. 소방당국은 2차 건물 안전진단을 거쳐 오늘부터 지하 2층에서 지상 4층까지 건물 전체로 진화대 투입을 확대했습니다. 인력에 의한 기본적인 소방 활동은 전층에 의해 가능하다. 완전 진화까지 이틀 정도가 더 걸릴 전망인데 스프링클러 지연 작동과 관련한 이상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의 발언으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상규 본부장은 어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스프링클러가 8분 늦게 작동한 걸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는 그렇습니다. 종합 최종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저희가 하는 조사로는 그래서 8분 정도 지체가 이루어진 겁니다. 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었습니다. 경찰도 소방도 아직 현장 감식을 시작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소방당국은 뒤늦게 일부의 진술 내용을 설명하다 과장된 표현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진화 작업이 끝나면 화재 수신기를 분석해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 김동식 구조대장의 연결식이 열렸습니다. 누구보다 앞장서 화마 속으로 들어갔고 나올 때는 맨 마지막, 그러나 끝내 살아 돌아오지 못한 안타까움에 유족과 동료들은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김동식 구조대장의 용기 헌신에 맞춰보겠습니다. 광주소방서 구조대장 고 김동식 소방요. 듬직한 아들이자 다정한 아빠, 그리고 멋진 남편은 오늘 27년간의 구조 활동을 마치고 영면에 들었습니다. 연결식 내내 숨죽여 울던 유족들. 헌화가 시작되자 참았던 울음이 터져나옵니다. 거대한 화마를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누구보다 앞장서 화마 속으로 들어갔다가 갑자기 거세진 불길에 대원들을 대피시킬 때에는 맨 뒤에 섰습니다. 화염이 갑자기 막 이제 확산이 되고 연기가 돌출되니까 탈출하는 과정에서 이제 한 분이 같이 못 나온 거죠. 그토록 바랐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남겨졌던 김동식 대장은 입구를 불과 50m 남겨두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무뚝뚝했지만 속정은 깊었던 사람. 그는 동료들 가슴에 영원히 남았습니다. 항상 최일선에서 먼저 들어가서 진짜 말 그대로 제일 나중에 후배들 다 챙기고 나오고 너무 좀 허망하고 좀
좀 와닿지가 않아요. 경기도는 김구조대장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려 1계급 특진과 녹조근정 훈장을 추서했습니다.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됩니다. 되풀이되는 재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입지 못할 정복을 앞세워 떠난 마지막 길. 동료들은 거수 경례로 김 대장을 배웅했습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여직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인정하고 부산시장 자리에서 물러난 오거돈 씨에 대해서 검찰이 권력형 성범죄라며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오 전 시장 변호인의 법정 진술이 또 논란을 불렀습니다. 병든 노인이 미친 행동을 한 것으로 여겨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모자 마스크를 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검찰은 오늘 오 전 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검찰 구형력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검찰은 권력형 성범죄로 인해 피해자들은 아직 일상에 복귀 못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거돈 전 시장은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서지했지만 우발적인 상황이었다며 강제추행치상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오 전 시장 측은 최후 변론에서 70대들은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사람도 많다는 게 현실이라며 암수술 후유증과 치매 증상 등 힘없고 병든 노인이 미친 짓 했다 생각하고 용서해달라고도 했습니다. 피해 여성과 여성단체는 진정한 사과 없이 또 2차 가해를 반복한다며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변론하는 과정에서 너무 2차 가해가 많이 발생해서 피해자가 오늘 법정에 오셨더라면 아마 쓰러지지 않으셨을까. 오거돈 전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오피스텔에서 34kg의 앙상한 시신이 발견된 이른바 오피스텔 살해 사건 피의자들에게 경찰이 살인보다 더 무거운 보복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피의자들의 혐의 내용을 보면 잔혹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자를 푹 눌러쓴 채 법정으로 향하는 남성들. 친구 A씨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살 김모 씨와 안모 씨입니다. 친구 살해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유족한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이들은 A씨가 지난해 자신들을 상해죄로 고소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A씨를 서울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후 4월 1일부터 지난 13일까지 2달 넘게 감금한 뒤 학대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는 A씨를 밖으로 내보내지 않은 채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보복할 마음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가법상 보복범죄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A씨에게 강제로 물류센터에서 일을 시키고 A씨 명의 대포폰을 개통해 판매하는 등 모두 600만 원 상당을 빼앗은 사실이 파악됐습니다. 또 A씨에게 고소 취하 계약서를 쓰게 하고 경찰관에게 문자 메시지 전송을 강요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폭행과 공동강요, 공동공갈, 영리약취죄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A씨의 동선을 알려주며 범행을 도운 또 다른 동창생을 추가 입건한 경찰은 내일 피해자 3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국내 백신 접종 진행 상황 짚어봅니다. 이번 주 30대 미만 의료인에 대한 모더나 접종을 끝으로 상반기 접종이 마무리됩니다. 1차 접종자도 국민 30%가량인 1,500만 명을 넘겼는데요.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20대에서 50대 직장인 대부분도 백신 접종 의향이 있지만 접종 후에도 회식 자제 분위기는 이어지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원 기자입니다.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인들이 접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두 20대로 혈전 논란을 빚은 아스트라제네카 대신 모더나를 맞습니다. 모더나 맞아서 약간 이제 안심이 들고 이제 여름 방학도 좀 잘 재밌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번 달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못 맞는 고령층은 다음 달부터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됩니다. 3분기 1차 접종 대상자는 2,300만 명인데 공급 예정 백신은 8천만 회분이라 물량은 충분한 상황입니다.
아직 접종이 시작되지 않은 2050 직장인들도 대부분 접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해외여행을 가겠다고 답했는데 내년쯤 동남아로 가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집사람하고 좀 같이 가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월 달쯤에서 베트남이나 좀 갔다 오려고 해요. 다만 코로나가 끝나도 40, 50대는 철저한 개인 위생이, 20, 30대는 회식 자제 분위기가 계속되길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전에는 회식 한번 하면 새벽까지 술 마시고 밤 너무 늦게까지 술을 마시거나 회식하는 그런 분위기는 계속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난달 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진단을 받고 사망한 30대 남성은 국내 사망 사례 가운데 처음으로 백신 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됐습니다. TV조선 김우원입니다. 계속해서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 관련 소식 전하겠습니다. 왜 붕괴가 벌어진 건지, 불법 재하청이 원인인지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성면 해체 공사를 맡은 한 철거업체가 경찰 압수수색 닷새 전에 증거를 없앤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CCTV 영상도 삭제했지만 덜미가 잡혔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붕괴 사고가 난 광주 학동사구역 재개발 구역입니다. 철거 현장 곳곳에 발암 물질로 분류된 성면이 방치돼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성면 해체를 맡은 다원 ENC가 불법 재하청을 주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도급을 준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엉망으로 성면 철거가 이루어졌겠구나라는. 재개발 조합은 사구역 성면 해체 공사를 22억 원에 다원 ENC 등과 계약했습니다. 경찰이 불법 하도급 등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18일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다원 ENC는 경찰의 압수수색 닷새 전에 이미 증거를 없앤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직원 2명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빼돌려 폐기한 뒤 이를 숨기려고 CCTV 영상까지 삭제했습니다. 취재진이 다원 ENC를 찾아갔지만 입장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죄송한데 할 말 없습니다. 경찰은 재개발 조합과 업체 관계자 등 11명을 입건해 성면 해체 공사비 22억 원이 재하청을 거치며 크게 줄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수도권 식당 등에서는 밤 12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져서 주인도 손님도 숨이 좀 트일 전망인데 계속되는 단속에도 10시 넘어서는 간판 불을 끄고 영업하던 외국인 유흥업소가 적발됐습니다. 적발되고도 문을 걸어 잠그는가 하면은 숨어서 안 나오는 통에 체포도 쉽지 않았는데 접객원은 모두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보도에 윤재민 기자입니다. 영장을 손에 쥔 경찰이 문을 두드립니다. 기척이 없어 문을 강제로 열자 또 다른 문이 나옵니다. 이번엔 소방대원이 도구를 사용해 강제로 문을 엽니다. 이렇게 문을 안 열어주시면 어떡합니까? 한 1시간 동안. 단속반이 들어가자 빈방에 숨어있던 손님과 외국인 여성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외국인이지만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합니다. 여기 어디예요? 한국 분이세요? 일부 접객원은 화장실과 연결된 천장의 빈 공간에 숨어있다 적발됐습니다. 맞습니다. 내려오세요. 거기 언제까지 있을 거야? 우리 안 갈 거예요. 업주는 불을 지르겠다며 저항하다 공무집행 방해죄로 체포됐습니다. 이 업소는 이렇게 간판에 불을 꺼둔 채 영업을 하면서 입구에 있는 CCTV로 손님을 확인해 문을 열어줬습니다. 조사 결과 접객원 15명 모두 베트남과 태국 등에서 온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당국은 이들을 모두 강제 추방하기로 했습니다. 손님 19명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서울 시내 호텔 예식장에 건장한 남성들을 이끌고 나타난 여성이 혼주에게서 축의금을 빼앗아가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코믹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을 실행에 옮겨내는 다름 아닌 유명 제약사 창업주 딸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벌인 건지는 권영석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앞장서서 걷는 여성 뒤로 검은 정장 차림의 남성들이 뒤따라옵니다. 쇼핑백을 든 남성들이 신부 측 하객 접수대로 다가가더니 축의금 봉투를 쓸어 담기 시작합니다. 혼주 가족들이 이들의 행동을 제지하는 장면도 포착됐지만 축의금을 되찾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축의금을 가져간 여성은 57살 윤모 씨로 유명 제약사 창업주의 딸이었습니다. 한 9명이었어요.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 안에 들어가서 뭐 난장판이라도 치면 큰 소리로 막 문제니까. 윤 씨와 초등학교 동창이던 신부 어머니가 빌린 돈 일부를 갚지 않자 빚을 갚으라며 결혼식장을 찾아와 축의금을 강제로 가져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7억 3천을 빌렸어요. 그리고 집사람이 그 이자를 3억 7천 이상 줬어요. 좀 이자를 낮춰달라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이 고소가 시작. 당시 돈을 빌린 신부 어머니는 윤 씨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재판이 열렸고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에 혼주 측은 윤 씨와 축의금을 가져간 남성 등 9명을 공동 공갈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진술이 달라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최근 중앙부처 공무원의 일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고위직은 대낮 술자리를 하다가 폭언과 몸싸움 논란에 휩싸였고 기획재정부 직원은 동료 험담을 하다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정권 말 공무원 기강회의가 이렇게 드러나는 걸까요? 송병철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기획재정부 주무관 A씨는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동료 B씨에 대한 뒷담화 등 직장 내 괴롭힘, 단순 험담을 넘어 비인격적 헐뜯음, 허위사실 유포 등을 10개월가량 했다는 게 기재부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A씨는 B씨가 자신의 대화를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하는 불법을 저질렀다며 경찰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자기에 대한 이제 허위사실이 돌고 그거 때문에 그거를 괴롭힘이라고 신고를 한 거죠. 지난 2일에는 공정위 한 국장이 대낮에 긴 시간의 술자리를 갖고 폭언과 몸싸움까지 벌였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고개를 숙였고 김부겸 국무총리도 총리실에 직접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불미스러운 사건을 일으킨 데 대해서 국무총리로서는 국민들에게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정권 말기에 맞물린 공무원들의 기강회의와 복지 부동이 문제로 꼽힙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권 말게 되면 기강회의랄까? 굳이 내가 지금 뭐 열심히 할 필요 있느냐? 공직사회의 이딴 무리에 국민들의 실망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종부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세금 완화를 두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도 야당에서도 심지어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쏟아집니다. 시장 전문가들 역시 부정적입니다. 어떻게 된 사정인지 지선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여의도에 모인 시민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감세안을 비판합니다. 민주당 부자 감세 담론 결정 규탄한다! 종부세 대상을 상위 2%로 정해 고가주택 소유자들은 세금 부담이 더 줄게 됐고 양도세 축소도 집값 안정과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도, 정책의 일관성도, 공정성도 모두 내던져버린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권에서는 집값 상위 2%라는 기준에 근거가 모호하고 종부세 취지에도 어긋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납세다 예측도 불가능한 이런 듣보잡 과세가 과세 요건 법률주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이도저도 아닌 해괴한 세금이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엄청난 행정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권 내부에서도 비판이 이어집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집값 안정 때까지 부동산 세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고 박용진 의원은 반대했지만 막지 못했다며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감세안이 시행되더라도 당장 시장에 매물이 더 나오기는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매물을 많이 갖고 있는 다주택자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내일 열리는 국회 기재위에서 정부 입장을 밝힐 전망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한 명품 브랜드가 가상현실 세계에서만 쓸 수 있는 가방을 내놨는데 실제 같은 모델보다 비싸게 재판매됐습니다. 가상 세상을 현실과 동일시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기도 하고 가상화폐에 이어서 화폐 시장을 혼란에 빠뜨릴지 모를 또 하나의 세상이 열리는 것이기도 한데 우선 명품업체는 앞다퉈서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류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방 한가운데 벌이 그려진 명품백입니다. 미국의 한 가상현실 게임에서 한정판으로 출시된 가상의 가방입니다. 첫 출시 가격은 6,000원. 한정판 판매가 끝나자 개인 간 거래로 우리 돈 465만 원에 되팔렸습니다. 실제 백화점에서 팔리는 실물 가격보다 100만 원가량 비쌉니다. 400만 원 넘고 주고 산다는 게 조금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지만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아바타로 현실과 비슷한 장소에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젊은 층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명품 브랜드들은 이들을 미래의 고객으로 보고 앞다퉈 메타버스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한 명품 브랜드는 직접 게임을 만들어 계절 신상품을 가상 세계에서 공개하기도 했고 프랑스 명품 브랜드도 인기 온라인 게임과 협업해 게임 아이템을 출시했습니다. 실제 세계에서는 명품의 수량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이 메타버스는 무한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출액이 많아질 수도 있다. 메타버스라는 가상 공간에서 브랜드와 신제품을 홍보해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고 현실 세계에서의 실제 구매로 연결하겠다는 명품 브랜드의 전략은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류주연입니다. 계속해서 현실 세계에서의 명품도 얘기해보죠. 소위 명품 매장 앞에는 매일같이 새벽부터 긴 줄이 이어집니다. 아예 전날 밤부터 문이 열리길 기다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같은 명품 소비에 곱지 않은 시선이 이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소비자 고생을 줄일 방법이 영 없지도 않은데 업체가 명품 소비 심리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소비자탐사대 황민재 기자가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새벽 6시. 백화점 문을 열기도 전 50여 명이 줄을 섰습니다. 명품 매장에서 쇼핑하려는 사람들인데 밤을 새기도 합니다. 몇 시에 오신 거예요? 저희 저녁 10시. 어제 저녁에? 백화점 개장 30분 전 대기표를 나눠주고 저도 대기 번호를 받았는데요. 저는 4시간 정도 기다렸는데 제가 받은 번호는 89번입니다. 대기표가 없는 매장은 선착순. 백화점이 개장하면 다시 해당 매장으로 달려가 줄을 서야 합니다. 10시 30분. 셔터가 올라가자 오픈런이 시작됩니다. 머리까지 부딪혀가며 원하는 매장으로 달려갑니다. 일찍 줄을 선다 해도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을지는 미지수. 매장 측이 입고 상품과 재고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재고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안내는 어렵고요. 결국 원하는 걸 사려면 몇 번이고 새벽 줄을 설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모를 거다. 이 때문에 구매 대행 업체까지 성업 중입니다. 인기 있는 품목을 저희가 한 30만 원 정도 받거든요. 명품 업체들은 높은 인기 덕에 국내 가격과 수량을 마음껏 통제합니다. 이렇게 국내 희소 가치를 더 높여 적게 팔고 많이 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국내 명품 가격은 프랑스보다 20% 이상 높습니다. 그런데 또 한 명품 업체가 올해만 국내 가방 판매 가격을 4차례 올리는 등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가격을 인상해왔습니다. 국내 진출 3대 명품 업체의 지난해 매출은 2조 4천억 원에 달하지만 소비자 불편 개선 노력은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일단 그 소비자들을 이제 초조하게 만드는 것은 아주 전형적인 마케팅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세계 7대 명품 시장인 한국 소비자가 홀대받는 건 아닌지. 대부분 안 그러죠. 한국말이. 이해 안 되는데 이해 안 되는 데서 하고 있는
소비자탐사대 황민지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한미일 세 나라 북핵 협상 수석 대표가 미국과 일본의 정권 교체 후 처음으로 직접 만나서 대북 정책을 조율했습니다. 성김 미국 대표는 언제 어디서든 전제 조건 없이 만나자며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밝혔지만 유엔 대북 제재는 계속될 거라고 말해서 선제적인 제재 완화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권은영 기자입니다. 노규덕 한반도 본부장과 성김 미국 대북 특별대표, 후나코시 일본 아시아 대양주 국장의 첫 만남에서 최대 화두는 지난주 김정은의 대미 메시지였습니다. 대화와 대결 모두 준비한다는 김정은의 발언에 대해 성김 대표는 우리도 역시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We continue to hope that the DPRK will respond positively to our outreach and are offered to meet anywhere, anytime without preconditions. 하지만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해 제재부터 해제하진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고 제재의 빈틈으로 의심받는 중국을 겨냥한 발언도 했습니다. We also urge all UN member states, especially UN Security Council members, to do the same. 북한 입장에선 그리 만족할 수준이 아니란 분석도 있습니다. 의도가 초입에서부터 꺾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상 북한이 거부했던 얘기들을 다시 한 거거든요. 파열음을 내온 한일 양국은 한미일 공조를 강조하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지만 양국 관계 개선에 뚜렷한 메시지는 내지 못했습니다. Our bilateral cooperation on this issue, as well as trilateral cooperation including the U.S., are essential. For our Japan-Korea cooperation, as well as Japan-Korea-U.S. cooperation, is essential. TV조선 권은영입니다. 북한의 해킹 조직으로 추정되는 세력이 한국 원전 개발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원자력 연구원을 해킹한 사실이 드러나서 국정원이 조사 중이라는 건 지난주에 보도해드렸죠. 그런데 저희가 추가로 취재한 결과 원자력 연구원이 해커들에게 뚫린 기간이 17일 동안이나 되고 특히 마지막 이틀간은 사이버 보안 기관으로부터 해킹 통보를 받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인지 그간의 사정을 김도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북한 정찰총국 산하 김숙희로 추정되는 해커들이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내부 인터넷망에 처음 침입한 건 지난달 14일이었습니다. 해커들은 원자력연구원이 기밀 유지를 위해 외부 접촉을 차단한 내부 인터넷망의 뒷문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원자력연구원은 이때부터 17일간 해킹 당하고 있다는 걸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해킹 시작 보름 후인 지난달 29일 토요일 과기부 산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해킹 정황을 알리고 보안 조치를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냈지만 원자력연구원은 이틀 후인 31일 월요일이 돼서야 이를 확인하고 해킹의 통로를 차단했습니다. 원자력연구원은 주말이라 담당자가 출근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고 했습니다. 토요일 저녁이니까 주말 지나고 월요일 날. 국책연구기관의 보안을 모니터하는 과학기술정보연구원도 이메일을 보낸 뒤 따로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기간에만 통보하고 저희는 역할이 끝나거든요. 전문가들은 연구기관들의 보안의식 결여를 비판합니다. 주말에는 적의 공격이 없나요? 안전 불감증이고 특히 국가 안보에 중요한 시설인데. TV조선 김도영입니다. 프랑스에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밤 늦게까지 불법 파티를 벌이다가 적발됐습니다. 야간 통금 해제를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그 하루를 참기 어려웠던 모양인데 경찰의 강제 해산 명령에 격렬히 저항하면서 파티장은 전쟁터처럼 변했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번쩍이는 섬광과 함께 최루탄이 포물선을 그립니다. 시민들은 도망을 가며 경찰을 향해 화염병을 던집니다. 20일부터 야간 통금이 해제되는데 19일 밤 하루를 못 기다리고 시민 1,500여 명이 잔디밭에서 파티를 벌였습니다. 통금 시간 11시를 훌쩍 넘겨 자정이 넘도록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강제 해산에 시민들은 쇳덩어리까지 던지며 저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2살 남성이 폭발물을 집다 손을 크게 다쳤고 경찰 5명이 다쳤습니다.
des grenades des anti-cyclones qui ont été tirées par plusieurs dizaines, voire si c'est pas une centaine. Ça a été une ambiance de guerre civile, c'était n'importe quoi. 양측은 아침까지 7시간 이상 대치했습니다. 프랑스는 국민의 47%가 한 차례 이상 백신을 맞았고 지난 4월 3만 4천 명을 넘어섰던 신규 확진자 수도 2,500명대로 크게 줄었습니다. 방역에 자신감이 생긴 정부는 야간 통금을 푸는 등 방역 조치를 대폭 완화했지만 안심하긴 이릅니다. 81%가 접종한 영국도 델타 변이로 3차 대유행 위기에 처했는데 유럽 각국은 영국에 빗장을 걸어 잠궜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2차) 대전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그린 대작 영화입니다. 헨리 폰다가 57살 미군 준장 테드 2세를 연기합니다. 테드 루스벨트 대통령의 용맹한 큰아들 테드 2세는 연합군 상륙 일진에서 유일한 장성이었고 결국 전선에서 숨졌습니다. 1차 대전에서 돌아온 그가 뉴욕주 의원에 출마하면서 선언했습니다. 나는 링 위에 모자를 던졌다. 그러자 양복점 주인이었던 경쟁자가 맞받았습니다. 나도 링 위에 모자를 던졌다. 하지만 내 모자는 아버지의 것이 아니다. 성공해도 실패해도 대통령의 아들은 구설에 오르기 마련입니다. 링컨의 아들은 하버드 입시를 16번 치른 끝에 합격했습니다. 레이건의 아들은 명문 발레단에 들어가고도 비웃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극단적 선택과 알코올 중독으로 생을 마감하는가 하면 남북전쟁의 명장, 대기업 경영인, 역사학자로 이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무거운 짐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였겠지만 결국 운명은 스스로 하기 나름에 달렸던 겁니다. 미디어 아트 작가인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문화체육부 문화예술위로부터 6,9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예술인 긴급지원 1,400만 원과 파라다이스 문화재단 3천만 원까지 합쳐 1년 남짓 사이에 받은 지원금만 1억 원을 넘습니다. 그가 받을 6,900만 원은 79건 중 15건이 비슷하게 받는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는 대단한 영예고 이런 실적으로 제 직업은 평가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축하받아야 할 일이고 자랑해도 될 일이지만 혹 그렇지 않게 여기실 분이 있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도 했습니다. 평가란 주관적인 것이어서 100% 반박하긴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입맛이 쓰디쓴 건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걸작 세한도를 더욱 빛내는 것이 두루마리처럼 10m 넘게 붙은 글입니다. 오세창, 정인보, 이시영과 청나라 명사들이 찬미하고 칭송한 찬입니다. 그 찬에서 나온 말이 자화자찬이죠. 그러나 어쩌다 자찬이 붙은 작품을 만나면 민망해서 웃음부터 나기 마련입니다. 문 씨는 서울시가 지원한 전시회 때 세간의 따가운 시선을 직설적 해명과 반박으로 맞받아 논란을 키웠습니다. 내 작품은 대통령의 아들이 아니더라도 인정받고 있다. 착각하는 것 같은데 걱정 마시라고도 했습니다. 자랑하고 싶어도 삼가는 것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덕목입니다. 벌써 1년도 넘은 긴 코로나의 터널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자신의 예술이 아무리 위대해도 이 상황에 지원금 받은 걸 내세워 자화자찬할 일은 아닌 듯합니다.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지나가시라고 한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대통령의 아들도 존중받아야 할 삶이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한마디는 하겠습니다. 이건 아니죠. 6월 21일 앵커의 시선은 이게 자랑할 일 맞습니까? 였습니다. 오늘은 여름의 네 번째 절기 하지였습니다. 하지가 지나면 발을 물고에 담그고 산다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부터는 농사에 물을 잘 대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번 주는 소나기가 자주 내리기 때문에 농업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되겠습니다.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목요일까지 소나기가 연일 내리겠는데요. 당분간은 우산을 항상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강수량을 살펴보시면 오늘 자정까지는 최고 20mm, 내일은 10에서 6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면서 갑자기 많은 비가 쏟아질 수 있겠고요.
우박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약간 낮겠는데요. 내일 한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강릉 21도, 대구는 27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새벽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6월 21일 월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